암호화폐가 워낙 변동성이 크고 그렇죠. 이제 사이클이 확실하게 좀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가격 흐름을 봤을 때는 최소 원화 기준 1만 원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 한 3배. 그렇죠. 지금으로 3배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7월 중순 정도의 타임라인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ISO 20022 메시지 표준 자체가 리플사에서 고안한 리플 네트워크, 그 말은즉슨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을 하면서 돈이 효율적으로 이동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전후로는 반드시 좀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시기 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채널이죠. 타임 레버리지도 운영하고 계시는 문창훈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리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뭐 한 작게는 한 7, 8배, 뭐 많게는 뭐 10배도 올라갔었지만 과거 5, 600원이 너무 쌌던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거죠. 네. 여전히 많이 눌려 있다. 지금도 사실 많이 눌려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호재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리플사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네. 리플 회사 진짜 뭐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 물량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1,000억 개로 찍혀져 있다던데 네. 덤핑 물량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다 보니 굉장히 XRP에 대해서는 퍼드 뉴스라고 하죠. 그런 거짓 뉴스가 섞인 그런 언론 보도화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뭐 이걸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도 실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단기 정도의 가격대, 뭐 장기 정도의 가격대 어느 정도 나름 목표가 같은 것들도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략 뭐 한 이 정도는 갈 거로 예측하고 나는 투자한다. 이런 뭐 가격대가 있을까요? 일단은 XRP 투자하면서 저는 단기적인 투자 시점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XRP 한 1만 개 정도는 반드시 2030년 그 이후까지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따로 이제 빼뒀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어떤 뷰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일단은 뭐 저도 어느 정도 매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이클 투자와 장기 투자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이제 사이클이 확실하게 좀 있다 보니까 한 7할, 8할 정도? 7, 80% 정도는 사이클 투자로 저는 좀 몸담고 있고 나머지 한 20, 30% 정도의 물량은 그냥 2030년, 2035년, 5년, 10년 더 가져가는 물량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질문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어떤 가격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제가 맞출 수는 없죠. 제가 당연히 그냥 개인의 입장으로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지만 최소 뭐 원화 기준 1만 원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 한 3배. 그렇죠. 지금으로 3배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뭐 3배 정도는 뭐 가볍게 가는 거라고 물론입니다. 다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일반적인 그 기존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3배 이러면 막 어마어마한 거 같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총이 작지도 않은데 3배도 이제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3배도 제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XRP 시가총액이 하나 기준 한 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크잖아요. 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알트 시즌이 오게 됐을 때 그리고 또한 XRP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까지 이 SEC를 통해서 증권성 침해에 많이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좀 가치 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소송이 끝나게 됐을 때 소송이 끝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완전히 규제에 대한 명확성,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걸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전통 트레이드 파일, 레거시 부금에서 채택되는 움직임들이 아마 호재로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현물 ETF까지 신청이 돼서 승인까지 된다라고 하면 기관의 자금이 또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자산 클래스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매우 기대가 되는 알트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소송이 걸려 있다고는 해주셨는데 그 소송이라는 게 뭐 대략 언제 정도면 결론이 나는 건가요? 이 부분 또한 너무나 많은 연기와 항소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실하게 막 100% 이때는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7월 중순 정도에 이제 연준에서 고안한 하나의 지급 결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제 페드 나우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연준에서도 과거에 페드 어치 그리고 페드 와이어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 페드 나우라고 하는 시스템을 고안했어요.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연준 안에 있는 그 미국의 전체 사립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제 7월 중순 이제 미국 시간 기준 7월 14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7월 15일 되겠죠. 그때 연준의 페드 나우 시스템 자체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에 ISO
ISO 20022 그 메시징 표준이 탑재가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영국의 첵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급 결제 시스템도 완전히 탑재가 됐고 중국에서 고안한 CIPS라고 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에서도 그 표준이 채택이 됐고 사실상 스위프트 망 전체에 그 표준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지급 결제 망에 그 표준이 꽂힌다라고 보면 되는데 연준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7월 중순 정도의 타임라인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ISO 20022 메시지 표준 자체가 리플사에서 고안한 리플 네트워크 그 말은즉슨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을 하면서 돈이 효율적으로 이동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전후로는 반드시 좀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시기 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7월 초 중순 정도에는 늦어도 소송이 좀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결론은 알 수 없지만 뭐 최악의 상황으로 만약에 법정 분쟁이 격화가 돼서 리플사에 안 좋게 되는 결론은 뭔가요? 뭐 이게 진짜 뭐 폐지까지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합의 정도로 끝난다고 보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일단 높은 확률로 합의로 끝날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리플사만 지금 뭐 소송으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SEC가 사실 지금까지 뭐 바이낸스를 소송 걸고 크라켄을 소송 걸고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플랫폼들이나 뭐 거래소나 이런 회사들을 많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근데 현재 SEC의 기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게리 겐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약 4년 정도 이제 SEC 의장을 맡았다면 이제는 폴 애킨스라는 신임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친 크립토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SEC뿐만 아니라 CFTC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암호화폐를 관장하는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굉장히 전통적인 규제기관인 OCC 미국의 통화감독청이라든지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방금 언급드렸던 SEC, 뭐 CFTC 이런 규제기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고 SAB 121이라고 하는 회계 지침을 폐지했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지금 상원은 통과가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올해 8월 전에는 완전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서 승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처럼 지금 기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더 질질 끌어서 이제 암울해질 환경이 나올 그런 확률보다는 이제 좀 규제가 체계가 잡히고 소송이 조금씩 마무리가 되고 지금 또 SEC가 지금 많은 법적 소송을 다 철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조금씩 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높은 확률로 좀 합의로 잘 마무리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법적 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뭐 보수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뭐 한 3배 정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는 결국에 시장에서 뭐 특히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XRP 쪽으로 막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게 결국에 현물 ETF 이거가 이제 그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한 10개 정도의 자산 운용사들 21 쉐어즈라든지 볼라털리티라든지 프랭클린 템플턴 뭐 굉장히 많은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이 이미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SEC에서 좀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불리우는 블랙록에서 아직까지는 신청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항상 블랙록이 신청을 해야지만 SEC가 이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승인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올해 3분기 안에 블랙록이 신청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늦어도 올해 연말 안쪽으로는 이제 SEC에서 승인하는 움직임. 그 또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사견도 있지만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올해 안에는 XRP에 대한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사실상 또 브라질에서는 이미 승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5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CME 그룹의 선물 거래도 지금 상장이 됐고 그래서 지금 선물 ETF도 많이 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솔라나, XRP, 라이트코인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비트이더 다음으로 현물 ETF가 지금 많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그들의 몫이겠죠.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 비트코인도 ETF가 들어오면서 뭐 자금 유입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이더리움도 어쨌든 ETF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제 가나 했는데 이더리움은 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리플은 ETF가 된다고 해서 이게 가냐라는 것도 이제 불확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더리움 ETF와 이 리플 ETF는 좀 다를까요? 똑같죠.
똑같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더리움도 최근에 굉장히 가격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리또 속이었다면 네. 최근에는 이또 속, 네. 이더리움의 또 속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더리움 XRP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물 ETF가 뚫리게 되면 일단은 월가의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열리는 거니까 굉장히 네. 고무적으로 볼 수 있고,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암호화폐 판에서 뭐 현물 ETF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뭐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끌어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너무 아직 작습니다. 아직 법과 제도도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한 애플 하나의 전체 시가총액을 못 따라가거든요. 한 3조 달러가 좀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쥐락펴락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시장 조성자, 겉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해준다, 안정성을 불어 넣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시장 조성자들이 실제로 차트를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들이 롱숏 비율을 실제로 보면서 롱에 너무 많이 배팅되어 있으면 잠깐 뺐다가 가고요, 숏에 너무 많이 배팅되어 있으면 갑자기 확 올려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마켓 메이커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시장 캐파이고, 또 다크풀 거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OTC, 이제 장외 거래라고 하죠. 네.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이제 손바꿈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물량을 확보하기도 하고 또 물량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 이슈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 이 이슈 때문에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돈을 만드는 사이클 자체가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로 4년 주기에 한 번씩 있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해서 약간의 비트코인 시즌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개인들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네. 조만간 다시 한번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작용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좀 올라주는, 그러면서 알트코인 순환매 사이클로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시기가 리플의 어떤 그 호재들이 같이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면서 맞물리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쵸. 또 그런 시기에 호재들은 이제 가격 상승과도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알트 시즌이 오게 되면 뭐 꼭 뉴스가 터지지 않더라도 그냥 오릅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세력들이 이제 올리기로 마음 먹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아직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땐 작은 거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한다는 거고, 아마 그러면 그 안에서 리플은 어쨌든 이래저래 뭐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한 번은 세력들이 선택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미 사실 선택이 선택이 되어 돼 있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세력들이 만든 하나의 회사이자 코인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XRP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네. 뭐 솔라나나 에이다, 사실 트럼프가 딱 5개를 찝었었잖아요. 미국에서 전략적 네네네. 비축으로 가져갈 거다, 이런 미국 기반의 코인들. 그리고 지금 많은 뭐 국채라든지 채권 같은 게 온체인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RWA라고 해서 리얼 월드 에셋이죠. 모든 것을 이제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 부동산 또한 이제 조금씩 뭐 두바이라든지 홍콩에서 토크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망을 쓸 거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리플 원창이라든지 이더리움 메인넷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레이어 2의 폴리곤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계속 기관의 채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가총액 탑 10, 탑 20 이런 친구들은 없어지기가 이제는 매우 힘들죠. 이제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생겨나면서 더더욱 큰 유틸리티가 생겨날 것을 좀 기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예전부터 좀 궁금했는데, 저도 이쪽에 뭐 문외한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뭐 국가나 이런 그 제도권 안에서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쓰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계속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신뢰 문제라면은 국가가 보증하는 코인을 만들면 기존에 있는 거를 뭐 굳이 쓸 필요가 뭐가 있지? 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좀 기존 코인들이 제도권에 채택되면서 약간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이 구조밖에 없는 건지, 신설 뭐 국가 보증책 그런 그 코인이 생기는 거는 좀 어려운 건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상 국가 보증에 코인이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코인이죠. 이제 그게 이제 CBDC라고 하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인데, 사실상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할 때 어느 나라가 패권을 쥐고 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혁명의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옴에 있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전 세계를 섭렵하면서 쭉 끌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사실 미국에서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의 공약 자체도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역시나 뭐 또 트럼프 일가라고 해서 아들들이 지금 네. 굉장히 친크립토적인 성향으로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신설해서 디파이를 생성하겠다. 또 헛8이라고 하는 채굴업체와 손을 잡아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채굴업체도 만들었고, 또 USD1이라고 하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었고, 또 메타플래닛의 고위급 자문단으로 또 이 트럼프 아들이 또 가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아 진짜 도널드 트럼프가 이 블록체인 쪽에는 진심이구나. 왜 그가 크립토 차르 부서를 만들었을까요?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섹터를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크립토 서밋도 열고 여러 가지 행사도 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코인들 물론 뭐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뭐 넥슨에서 만든 그런 코인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런 코인들보다는 조금 더 시가총액이 높고 미국 기반의 코인, ETF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 그런 쪽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찍어내는 코인, 특히나 국내에서 찍어내는 코인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한국에서도 그런 법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올 텐데 모든 게 다 아마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시총 상단에 있고 미국 기반의 그런 메이저 코인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어떤 뭐 제도권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어떤 그 월가나 이런 것들도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좀 이미 결정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뭐 새로 뭐 만들겠다, 뭐 판을 뒤집겠다라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연합을 해서 만들겠다. 네, 사실상 뭐 지금 시가총액 높은 그런 코인들이 이미 월가의 세력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들이 만든 코인이고 그들이 짜놓은 코인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메타에서 뭘 만들어서 판을 뒤집는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메타의 뿌리,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뿌리, 그런 세력들이 만든 하나의 지금 코인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일 것이고, 그럼 미국에 좀 친화적인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하자. 뭐 거기서 이제 선택한 코인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꼭 리플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뭐 다른 코인들도 충분히 좀 괜찮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트럼프 일가에서 꼽아준 게 몇 개 있었었는데, 총 5가지 코인들. 그거는 앞으로 다 유망하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근데 저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솔라나, 에이다가 이제 그 5개 코인이었는데 다 미국 기반의 코인이자 ETF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의 유틸리티가 각각 정해져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매우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코인들은 당연히 사이클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물량을 따로 빼두는, 그리고 스테이킹이라는 것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복리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게끔 본인의 어떤 노후 자금도 좀 따로 빼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런 뭐 생태계를 다 뭐 만들고 하면서 일종의 뭐 가장 중심점이 이더리움이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닌가요?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미 확정된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의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뭐 요즘 최근에 가격이 많이 안 좋아서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러시아인인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어서 그거는 러시아 코인 아니냐, 무슨 그게 미국 코인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이더리움 기업 연합,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라든지 이더리움 기술 회사, 조셉 루빈이라는 사람이 이더리움 초기 개발자인데 그 사람이 만든 하나의 기술 회사 컨센시스라고 있거든요. 뒤에는 월가의 자본들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JP 모건의 쿼럼도 인수했고 소프트뱅크의 자금이라든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도 굉장히 크게 투자를 단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더리움 자체가 이미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많은 기업과의 손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회사에서 빵빵한 자금력을 통해 계속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 자체 한 약 60%가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트럼프에서 완전히 통과가 되면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관에서, 금융권에서 스마트 컨트랙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심지어 대표님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많은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이제는 블록체인으로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A가 돈을 보내야지만 이제 블록체인으로서 이렇게 명의가 이전되는 그런 어떤 실생활에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에 있어서 솔라나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같이 영역이 공존되면서 끝까지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많이 내려와 있죠. 비트코인만 막 신고가를 경신해서 아마 많이들
알트코인들을 욕하고 계시겠지만 좀 머지않은 시점에 이더리움이 또 이렇게 시가총액 큰 친구가 이렇게 덩치 큰 친구가 이렇게 크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상승은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도 사용성이 현실화가 되는 것도 분명히 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작은 시총의 암호화폐 시장이니까 세력들이 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에 타겟이 돼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투자 목적으로 또 한번 고민은 해봐라.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 아직 많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송 촬영 시점으로 한 300만 원 초중반 선 보여주고 있는데 매우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얘도 한 3배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쵸. 이더리움 역시 지금 가격 선에서는 뭐 3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있어요. 얘기 듣다 보면 참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좀 이게 좀 뭐 현타가 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뭐 이런 생각들도 막 들거든요. 근데 또 이제 과거에 올라간 그런 모습이 또 있다 보니까 저도 좀 관심을 좀 갖게 됩니다. 네, 대신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다 그렇죠. 보니까 또 멘탈적으로 소액으로 본인이 또 공부를 하면서 투자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ETF가 어쨌든 뚫려 있잖아요. 네.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잘 가는데 이더리움은 왜 그렇게 기관 자금이 안 들어올까? 가격이 왜 이 모양일까? 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OS, 프로브 스테이크 기반이기 때문에 스테이킹 기능이 되거든요.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어떤 하나의 블록체인 망에 예치를 해둠으로써 검증자 역할을 하면서 내가 그 코인으로 리워드를 받는 보상을 받는 게 이제 하나의 스테이킹 뭐 개념이라고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다 뭐 정도로 이자 생각해도 뭐 이자 농사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내가 굳이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그냥 스테이킹 걸어놓으면 2% 3% 이자를 받는데 굳이 내가 블랙록에 굳이 내가 피델리티에 그 현물 ETF를 투자해 기관 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관의 자금이 좀 드라마틱하게 못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봐요. 최근에 이제 SEC랑 블랙록이랑 나스닥이랑 여러 가지 자산 운용사들이랑 이제 원탁회의 태스크포스를 가졌는데 그들이 이제 이더리움 안에 스테이킹 기능을 편입시켜 줘라.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에 우리가 상환할 때, 매도할 때 달러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매도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넣어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SEC를 통해서 이제는 현물로 상환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기능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돈들이 굉장히 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좋은 기폭제 역할이 될 것이다. 요것도 얼마 안 남았나요? 요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봐요. 뭐 길어야 한두 달 안에는 좀 한두 달 해결이 되지 안에.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어떤 사실 지금 트리거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 부분이 해결만 돼도 뭐 저평가됐고 눌렸다는 건 다들 좀 알고는 있는데 뭐 이게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일 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트리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은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호재거리는 은근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워낙 거시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다 보니 거시경제 환경에서의 약간 좀 좋은 하나의 당근이 좀 오면은 네. 그것을 또 하나의 트리거로서 작용이 돼서 나스닥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라거나 러우 전쟁의 어떤 협상 합의의 과정이 도출된다거나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우리가 완화하는 스탠스, 완전히 좀 도장을 찍고 관세의 어떤 포션을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뭐 기간을 엄청 유예시킨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나와준다면 충분히 시장의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